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유지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 시작 저희 돌직구쇼와 함께 김진 앵커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시죠.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 신문들은 과연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의 기사는 제가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린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혼돈해야 혼돈 글자 나왔죠. 세 갈래 마이웨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삼각 대치 전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일부 비노 진영이 합류한 상황에서 재신임 확인을 했죠.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독자 노선 천명했고 천정배 의원은 문 대표 배제한 야권 신당에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세 개 세력의 마이웨이. 과연 야권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일면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전 장병에게 1박 2일 특별 휴가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추석을 맞아서 대통령의 통 큰 선물인 셈인데요. 특별 휴가증을 받은 병사는 저녁 전까지 아무 때나 시기를 선택해서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사회면에 실린 사진 한 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태극기를 형상화한 에펠탑, 에이펠타워 뭐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에펠탑. 코레아, 한국, 프랑스, 한국말로 적힌 한국과 프랑스 수교 130년을 맞아서 에펠탑이 이렇게 태극기의 색깔로 물들었습니다. 보기 좋네요. 계속 이렇게 파랑빨강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의 만평 소개해 올립니다. 자, 바로 이 만평인데 김용민의 그림마당인데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진돗개 새끼 나서 이름이 정해졌다는데 평화통일 점점점 이렇게 되는데 그 밑에 있는 거 보시죠.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라고 가리키면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원숭이로 희화화했습니다. 일본의 안보법이 개정되면서 언제든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베 총리가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사회면 기사인데요. 나 김기춘 육촌인데 똑 닮은 얼굴로 2억을 뜯은 사연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가을입니다. 그리고 추석입니다. 포도 껍질의 흰 가루는 여러분들 농약이 아니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포도는요, 피로 해소, 피부 미용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포도를 먹이면요, 약의 흡수를 돕고 약의 효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포도 위에 있는 하얀 가루는요, 농약이 아니라 포도 당분, 특유 천연의 성분이니까 분이 잘 남아있다는 것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신선한 포도라는 증거입니다. 이번 가을 그리고 추석 연휴 때 포도 많이들 드십시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경향신문이 만평에서 원숭이로 희화했던 그 장본인 그렇습니다. 아베입니다. 일본 안보법안 재개정 통과되면서 일본의 자위대가 해외에서 동맹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쟁을 벌일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다양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직구쇼는 이번 주도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가을 한가위 명절 풍성한 마음으로 벌써부터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추석을 맞아서 국군 장병들에게 추석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돌직구 신문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군부대에 있을 때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멸공의 횃불. 이 멸공의 횃불 다시는 안 부를 것 같았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한참 지나서 왜 이렇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군 장병들에게 전군에게 1박 2일 포상 휴가증을 추석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창군 이래 처음인데 정말로 통큰 선물입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우리 군인들 사이에서 요즘 대통령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졌겠습니다. 특별 휴가증
전군은 아니고요. 부사관 이하니까 뭐 지금 67만 명이죠. 장교를 뺀 부사관 이하 56만 명에 대해서 1박 2일 특별 휴가증을 줬는데요. 그러니까 직업 군인들은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본인이 1박 2일을 얻어서 나갈 수도 있고 정기 휴가 때 붙여서 하루 더 자고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마음대로 붙일 수 있군요. 예. 박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추석 선물은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 네, 엄마의 마음으로 자식 같은 예. 아들에 대해서 했고요. 민경욱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네요. DMZ 지뢰 및 폭격 도발에 대해서 특히 전역 연기 등 예. 단호한 대응을 한 장병들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서 이런 조치를 했다. 이것은 네. 건군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건군 이래 처음이다. 창군 이래 처음이다. 네. 사실은 안용환 전 의원님, 또 우리 다 군 복무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군 장병을 향해서 포상휴가 1박 2일 길지는 않지만 이렇게 마음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군 사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렇죠. 뭐 군인들 특히 이제 갇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군인들한테 휴가란 건 엄청난 특권이죠. 아, 그래서 1박 2일 포상휴가 받기 위해서 나가 축구 열심히 해야 되고, 축구 열심히 사격 그럼요. 열심히 해야 사격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정말 군기 잡아야 되는 제식 그런 훈련 열심히 하고. 그럼요. 예. 그런 군인들한테 1박 2일 굉장히 큰 겁니다. 아마 많은 군인들이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대통령에 이런 권한이 있구나 걸 제가 새로 깨달았습니다. 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는 이야기 많이 들어왔었죠. 예. 그렇지만 전 장병에게 1박 2일이란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 맞아. 막강한 그러니까 권한이에요. 대통령이 군통수권자거나 예. 통수권자거나 이번 저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한테는 정말 특별한 날이죠. 물론 이제 휴가를 찾아오면 이제 가족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그런데 어찌됐든 군인들은 참 좋은 날, 좋은 선물인데 글쎄 뭐 이걸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잘했죠.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통령이 참 특이한 아이디어였다 하는 예. 어떤 참모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참 특이한 아이디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묘해요. 임순 변호사님. 네. 그동안 이 남성 대통령들이 많았거든요. 남성 군 통수권자, 물론 그중에서는 군인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남성 군 통수권자 대통령일 때는 이런 특별 포상휴가 준 적이 없었는데 여성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데 오히려 엄마의 마음으로 그쵸. 특별 휴가증을 줬다.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 엄마의 그쵸? 마음. 이 여성 대통령이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다들 제일 걱정했던 게 군대를 안 가서 예. 과연 이랬었는데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다른 그전에 다른 대통령들보다 강경한 입장을 택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잘 해준 DMZ 사건에서도 잘 대응해준 예. 우리 군인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휴가구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휴가라는 것을 엄마의 마음으로 알고서는 휴가까지 이렇게 그 통 큰 결정을 해준 거에 대해서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이런 결정이 가능했구나 싶어서. 이번에 또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대통령,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추석맞이 김 스낵, 멸치 스낵, 전통 약과 같은 특별 간식도 넣어준다는데 청와대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정승희 위원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전에 불과 한 몇 주 전에 청와대의 진돗개들이 강아지들을 많이 낳아서 이름을 공모한다. 이렇게 청와대 대통령이 직접 이름 공모전을 펼쳤는데 이름 정해줬죠? 대통령이 페이스북에서 통해서 사진과 함께 바로 올리면서 5마리 진돗개 키우던 암수 한 쌍 5마리의 새끼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우리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성희 위원께서 수첩공주를 줄여서 수주라고 저라 했는데 아니 김지인 우리 앵커는 보난자? 보난자 뭐 이런 대화 영어 이름 보난자. 그건 채택이 안 됐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나왔던 중에 하나는 채택이 됐네요. 우리가 통일리가 나왔는데 지금 희망이 소로미 새끼 5마리의 이름이 평화, 통일, 금강, 예. 한라, 백두 이렇게 첫째부터 5배까지 이렇게 지어졌다고 하고요. 이게 뭐 국민 모두 열망인 통일을 이뤄내는 날까지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평화, 대통령 통일, 금강, 한라, 백두. 약간 제가 보기에 개 이름으로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저 중에서 금강, 한라. 박유진 전 대변인 어떻습니까? 평화, 통일, 금강, 한라, 백두. 오늘 백두는 흰머리인데. 대통령 관련해서 2가지잖아요. 휴가증. 이제 이른바 군인 출신, 쿠데타로 집권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예. 그래서 그분들 다 지금 그 생각하실 거예요. 왜 나는 그때 그 생각 못했을까? 내가 한 2박 3일 줬어야 되는데. 돈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분은 팍 쓰는데 돈은 안 들어가고,
저기 간식 몇 개 좀 더 넣는 거 그거 얼마나 돈 들어가겠어요. 예. 온 국민이 기분 좋은 이런 뉴스를 대통령은 할 수 있구나. 요거 하나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강아지들 이름이 결정이 났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과해요. 뭐 개 부를 때마다 뭐 통이라 평화야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좀 과하긴 한데 그래도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들 이렇게 대통령 이름 쭉 지어준 것은 고맙습니다. 근데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이번 명절엔 강아지만 챙기지 마시고 조카들도 좀 조카들도? 아, 그래요. 가족들 저기 약간 바보 같은 짓 하고 다니는 동생이라고는 하셨지만 예. 이번 추석에는 온 국민이 다 가족을 만나는데 그렇죠. 가족과 함께 하시죠. 사실은 뭐 야당에서 대통령이 박지만 회장의 아들, 딸들을 대통령, 그러니까 조카들을 만난다고 해서 뭐 딱히 반대할 사람도 없고요. 야당에서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걸 가지고 뭘 반대를 합니까? 예. 제가 잠깐 예측 하나 하자면 조만간 노동신문에서 이 강아지 이름을 비판하는 기사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별로 북한은 좋아하지 않을 거다. 예. 금강, 뭐 한라, 백두 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북한에서 북한에 만수대에서 강아지가 생겼는데 이름이 제주, 예. 남해, 서울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되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디 감히 북진 통일을 꿈꾸느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틀림없이 아마 엉겨 붙을 수 있다. 개 이름 진돗개 가지고 하나, 지금 난리가 날 진돗개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안영환 전 의원, 아까 박용진 전 대변인이 네.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대통령이 이번에는 조카를 만날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희 채널A 보도를 통해서 조카들이 고모 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박지만 회장이 직접 말을 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만날까요? 만나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좋겠다. 네. 글쎄, 사실 저도 내부 사정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이 이제 친인척 관리가 굉장히 철두철미하시죠. 예. 혹여나 사고를 치지 않을까봐. 박지만 회장과는 지난번에 뭐 어떤 사태 때문에 뭐 원만한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명절이란 건 다 화해. 모든 그 식구들 사이에 뭐 앙금이 있다 하더라도 또 명절 때 같이 만나 푸는 게 가족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명절 때는 혹여나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특히 조카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페이스북인가요? 자기의 가장 큰 보물을 물어봤을 때 네. 조카라고 이야기한 적이 보물 있습니다. 1호는 조카다. 그렇죠. 세연군, 박세연군.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만나서 모처럼 오붓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박지만 회장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근처도 얼씬하지 마라 이런 엄명을 내려서 사실은 동생 남동생 입장이지만 뭐 나는 누나 못 보는 건 괜찮지만 조카들이 고모를 그리워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전망하기로는요. 예. 안 만나실 겁니다. 안 만날 거다. 예, 예.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대통령이 정말 우리가 이번에도 올 여름에도 4박 5일 휴가를 가면서 좀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또 멀리 좀 가보시면서 평소에 안 하던 거를 좀 하시면서 예. 머리를 좀 식히시라고 했는데 안 하시고 보고서 읽고 책 읽고 그러시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팎의 그 박지만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담을 안고 아무리 조카들이 보고 싶어도 부르거나 이렇게 하면서 만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 네. 박지만 회장도 안 만날 것 같은데 자매지간인 박근영 씨는 좀 어떻게 만날까? 그 뭐라 그러니까 저 남편이 더 심란하신 분이잖아요. 예. 박근영 씨보다도. 그러니까 제부라고 그러나 더욱 만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만나선 만날 거 없다. 큰일 나죠. 지금 저 일본과의 예. 관계 참 미묘한 상황인데 거기 가가지고 천황폐하 깨서는 뭐 이래가면서 또 우리 대통령의 뜻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에게 온갖 부담을 다 준 상황이라서요. 신동욱 씨죠? 총재님이라고 안 하면 가만 안 둔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붙이겠습니다. 신동욱 총재님 대통령 만나시기 어렵겠다. 어렵겠다.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대통령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일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 방문해서 대구 여당 의원들 하나도 안 부르고 대구 출마시킬 청와대 참모들만 데리고 갔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그 소식보다도 대구의 한 시장,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대통령이 구두 한 켤레를 샀는데 까만색 장미 장식이 되어 있는 합성가죽 구두. 얼마 비싸지 않은 저 구두를 대통령이 샀는데 글쎄 저 구두가 완판. 다 팔렸어요, 임순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왜 박근혜 대통령 우리나라 최고의 완판녀라고 했었잖아요. 예. 원래 완판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완판이 뭡니까? 신조어잖아요. 그러니까 완은 완전할 완자, 예. 판은 이제 판매. 그래서 뭐 여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협찬된 옷을 입고 오면은 예컨대 입생로랑 전지현이 무슨 어느 브랜드의
립스틱을 발랐대더라. 예. 다음 날로 그 립스틱이 다 팔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속칭 완판녀라고 했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7일 서문시장에서 산 저 시계가 아니죠. 뭐죠? 저 신발. 예. 저 신발이 한 60켤레 정도 있었는데 60켤레가 다 팔렸대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가게, 구두가게 집이니까 그렇게 수량이 많지는 않고 한 60켤레 정도. 60켤레는 다 팔리고 심지어 주문이 밀려 있어갖고 지금 따로 주문을 한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걸 주로 누가 사가냐? 예. 5, 60대의 주부들이 박 대통령이 신은 구두가 있다는데 나도 좀 사십시다 그래갖고는 저거를 빨간색이랑 검은색이 있다는데 빨간색과 검은색을 38,000원을 주고 모두 사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구두 가격이 공개됐네요. 얼마라고요? 38,000원이라는데 38,000원. 모르겠어요. 다음에 좀 글쎄 오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38,000원이라는데 제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위력을 한번 네. 실감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제가 왜 우리 프로그램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중국 방문했을 때 입었던 한복이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의 작품이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예. 그랬더니 그날 우리 돌직구쇼의 애청자라는 분이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예. 자신의 친정 여동생이 곧 결혼을 할 텐데 엄마가 한복을 맞추고 싶어 하는데 그 디자인으로부터 맞추고 싶어 한다. 대통령이 입었던 그 한복 입고 싶다. 그렇다면은 그 어머니께서 결혼식장을 떨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 하니 그 디자이너가 누군지 좀 알려달라라고 예. 하는 이메일을 굉장히 간곡하게 보내서 제가 알려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군요. 예. 대통령이 입거나 대통령이 신거나 대통령이 선글라스 쓰면 다 완판이 되는데 이게 참 심리가요. 묘합니다. 정 의원님, 주로 여성들이 다 구매를 한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했던 물건들, 의류들, 액세서리들이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연예인들이 이렇게 입었을 때 따라하는 것은 동일시 효과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심리 효과가 있군요. 예, 그 사람과 그 전혀 다른 저지만 그 사람이 착용했던 뭐 물건이나 가지고 있는 뭐 옷이나 이런 거를 가짐으로써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동급이 된다. 예, 동급이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뭐 연예인들이 뭐 완판이야 하는 것도 그런 심리고요. 예. 그렇지만 우리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하고 급이 다르죠. 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한 대통령이 골랐다 신었다 하는 것은 뭐 일반 연예인들이 하는 거하고는 이제 급이 예. 다를 정도로 큰 그 파괴력과 그걸 가지는 것이죠.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요, 사실 저 구두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높은 구두를 못 신어요. 잘 못 신어서 예. 이렇게 방송 나올 때만 갈아 신고 오거든요. 네. 평소 때는 이제 뭐 운동화나 낮은 신발을 하는데 저 신발이 빨간색도 있다니까 빨간색을 선택을 안 하셔서 참 다행이라. 빨간색은 선택 안 해서 참 다행이다. 저거는 저기 진짜로 여성분들이 사가신 거 맞아요? 예, 50대 여성들이 많이 사가지고. 느낌이 왠지 예. 저 38,000원 부담 안 되잖아요. 지긋한 중년의 남성들이 사서 여보 이거 대통령이 신던 거야. 당신도 신어. 세게 이렇게 하신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거 되게 날카로운 남편으로서 지적이에요. 그런 느낌 확 예. 드는데 예. 38,000원에 기분 팍 쓰는 거지 뭐 대통령과 당신하고 같아 이렇게. 좋은 저는 아이디어예요. 저게 대통령이 저 신발을 그 선택하게 된 과정을 기자들 좀 취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아마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첫째는 청와대 사전에 와가지고 이제 경호 경비 때문에 다 사전에 옵니다. 그 저 네. 가게 당연히 들리고 다 그래야죠. 동선이 다 깔립니다. 그렇습니까? 사전에 다 경호팀이 한 번씩 경호대 다 보는 거죠. 저 가게를 가기로 다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때 사전에 와가지고 저 가게 주인에게 아마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걸 좋아하니까 이런 것을 내어주십시오라고 사전에 한 건지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대통령은 높은 굽보다는 낮은 그렇죠. 굽을 좋아하고 네. 검정 색깔을 좀 좋아하고 앞굽이 그렇죠. 좀 왜냐하면 동그란 대통령이 또 스타일을 거기 와서 좋아한다. 이건 실이니까 저 가져라 예.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 때문에도요. 아니면은 대통령 그런 사전 협의가 없었는데 그 사장님께서 대통령 발을 보고 그냥 자기가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가져온 거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 부분이. 그런데 이제 사실 디자인이 싹 세련된 디자인은 아닙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어쨌든 근데 우리 박용진 전 대변인 분석도 상당히 재미가 있는 분석입니다. 그러게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실제로 대통령께서 쓰시는 화장품이다 그러면은 본인이 사지는 않고 주변에서 기념용으로 대통령께서 그럴 수 쓰신 거라더라 하면서 이제 부담 안 되는 가격이면 사서 선물 주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예, 근데 선물하기 참 대통령은요, 좋죠.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스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서 현재 유일하게 거리에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 사진 찍을 때는 또 사진 찍자고 막 몰려드는, 물론 다른 정치인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스타성은 지금 다른 정치인 차원이 틀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현재 다른 현존한 정치인이 뭘 입었다 샀다 할 때 그게 완판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현재 한국 정치인들 가운데서 유일한 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어쨌든 뭐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박근혜 대통령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돗개와 조카들한테도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살기 퍽퍽한 우리 서민 경제와 서민들 생활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대통령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다음 신문을 하나 준비했는데 일단 어떤 뉴스인지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죠. 지금은 청와대에서 물러나셨지만 대통령의 남자 김기춘 전 대통령 실장. 김 실장에 관련된 뉴스지만 김 실장 본인의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김기춘 육촌 동생인데 라면서 수억을 가로챈 50대가 구속됐다는데 임윤선 변호사님. 네. 아니 사칭 기사는 많았지만 이번엔 외모가 똑같았다. 어떤 뉴스인가요? 지금 좀 황당한 뉴스인데요. 사기 규모는 크지는 않아요. 2억 정도의 사기 규모인데 이 사연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두 명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사칭을 했냐면 자신들이 청와대에 국고국에 있다. 국고국에 있는데 여기서 바로 청와대의 비밀 통치 자금을 1280조를 가지고 있다. 오, 청와대에 국고국이라는 조직에 내가 있는데 거기서 통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그게 바로 그 자금의 규모도 1280조. 어마어마하죠. 국가 통치 자금이니까. 네, 1280조인데 이것도 전직 대통령 등 다 갖다 붙입니다. 전직 대통령 등 22명의 차명 계좌에 나누어서 들어있다. 어허. 그러니까 커야 뭐 다 갖다 붙여요. 그다음에 이를 공식 자금으로 전환하는데 비용이 1억 원이 드니까 나한테 1억 원씩 빌려주면 내가 이거를 그냥 2, 3억 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30배를 뻥튀기 해서 30억 원을 갖다가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한 1억 정도 수수료가 필요한데 그거 잠깐 땡겨주면 내가 한 30억 정도 포상금으로 준다? 네, 30억.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300배죠. 그러네요. 30억을 주겠다고 하면서 하모 씨 등 두 명에게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나라의 청와대는 국고국기라는 게 없고요. 예. 1280조의 비자금도 없고요. 예.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경찰이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이런 황당한 얘기에 속을 수가 있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 얘기로는 자신도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뭐를요? 김기춘 실장이랑 그 김 씨랑 정말 똑같이 생겼대요. 외모가 김기춘 실장과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그 김 씨가 자신을 김기춘 비서실장의 육촌 동생이라고 한 말을 피해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봐도 놀라울 정도였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그 사진을 좀 구하고 싶었는데 피해자 김 씨의 미처 구하지 못해서 하는 수 없이 좀 죄송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진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니까. 네. 그러니까 2인조 1당이 이번에 구속이 된 셈인데 붙잡힌 셈인데 정성희 위원님 청와대에 국고국은 없다. 이렇게 임윤선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 대통령들은 사실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이른바 통치자금 명목조로 비자금을 많이 굴렀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비자금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다 이렇게 재판을 받았고요. 지금도 전두환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국고에서 환수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보니까 피해자가 80대예요. 여성분들. 이런 분들의 이제 최근에 어떤 정보에 어둡고 옛날에 무슨 비자금, 뭐 통치자금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그다가 이제 외모도 굉장히 비슷하니까 아마 속아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청와대 통치자금을 빙자한 사기 사건은 정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뉴스가 안 됩니다. 뉴스가 안 된다. 지금 이 사람은 닮아서 뉴스가 되는데요. 너무 많아요. 청와대 사칭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달, 1년에 기사화되는 건 2-3여 건이지만 기사화 안 되는 건 훨씬 많고요. 매번 그런데 그것이 속는 사람이 꼭 있다는 거. 청와대 이거는 누구의 무슨 금융비서관의 자기가 친척인데 이거를 살려주면 얼마를 해주겠다. 그럼 또 이제 이게 젊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이제 그럴듯하고 이러니까 이걸 또 많이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분들 이런 통치자금 이런 거 없으니까 속지 말라고. 그래도 매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김기춘 실장 요즘 어떻게 지냈나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김기춘 실장 본인 소식은 아니고 본인을 쏙 빼닮은 2인조 사기단이 횡행한다. 이런 뉴스예요.
본인도 아마 만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닮았는지. 그런데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속는 분들이 계세요. 예. 아니, 1260조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가 예산의 3배가 넘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국민 전체 우리나라 한 해 GDP와 같은 수준의 돈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액수인데 그걸 믿는 분도 계시고 지금도요 강남 일대 가면은 예. 구와 한말 국채가 있는데 이거 지금 바꾸기만 하면 얼마 번다. 이게 지금 몇천억 원이다. 이거 언제적 국채입니까? 그걸 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미국의 옛날 국채다. 이거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가지고 나면서 이거 바꾸기엔 뭐 좀 우리가 사업하는데 좀 돈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산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리고 되게 이제 그런 분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니죠. 핸드폰에다가 사진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걸 그럴듯하게. 그다음에 이제 뒤에 내용도 있어요. 뭐 영어로 한자로 있는데 예. 그것을 이제 은근히 설명을 하면서 그런 사기 정말 일반인들로서 도저히 통용되지 않을 사기인데 또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다. 있어요. 참 우리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액수로 1,000억 이상 몇백억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다. 우리나라 은행에서 몇백억 쉽게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이 기사 보고서 들었던 생각이 옛날 사기 사건. 이승만 때 얘기. 이승만 대통령 때. 예. 이승만 대통령이 자녀가 없잖아요. 예. 부통령을 하던 이기붕의 자녀인 이강석이라고 있어요. 같은 전주이신데 대통령 각하 네 분 적적하실까봐 양자로 드리겠습니다. 땡큐. 이래서 양자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강석 씨가 엄청 이제 권력가를 다 누렸어요. 예. 서대문 경무대. 이강석 씨 집이 서대문에 있었는데 서대문 경무대. 지금 청와대죠. 라고 불릴 정도로 권세를 누렸는데 세상에. 그 시골 백수 이름이 강성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평소에 야 너 이강석하고 똑같이 생겼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이강석 노릇을 해봐 하고 사기를 친 게 어디 경주경찰서에 경주경찰서에. 네, 딱 가서 나 이강석이다. 아버지의 밀명을 받고 민정시 char하러 왔다 이랬더니 경찰서장이 버선발로 그야말로 뛰어나와서 왜냐면 이강석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이 생겼으니까 예. 그때 뭐 신문 방송 이런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흑백이고 사진도 흐리고 이러니까 넙죽 엎드렸답니다. 예. 넙죽 엎드려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이 귀하신 몸이 예. 어디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느냐 광연이다. 예. 이렇게 이 사람 속네 이러면서 안동 봉화 이쪽 일대를 쭉 돌아다니면서 주로 뭐 시장, 읍장, 면장 그리고 경찰서장, 은행 지점장 예. 이런 사람들을 만난 다 속더래요. 다 속아서 뭐 그 돈도 좀 주고 아버지 말씀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해 의원금을 걷고 다녔답니다. 근데 그 돈을 상당히 모았대요. 게다가 대접하는 게 거의 무슨 식사 대접을 막 하고 아, 그렇겠죠. 그 당시. 의리의리한 데서 주무시게 하고 바깥에 예. 경찰이 보초 쓰게 하고 이런 걸 하다가 딱 걸렸어요. 경북지사 이근면인가? 그 사람한테 딱 이 사람이 이미 본 적이 있어서 너무 달라. 예. 그래서 이건 가짜다고 구속이 됐는데 재판 때 이 사람 얼굴을 한번 보려고요. 그 당시 서울 시민들이 한 1,000명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이 사람 말에 박수를 치고. 가짜 이강석을 보기 위해. 네, 저 오른쪽이 가짜 이강석. 예. 강성병 씨거든요. 오른쪽이 진짜. 왼쪽이 진짜. 화면의 왼쪽이 진짜. 그러니까 입술하고 눈매가 좀 닮긴 했어요. 비슷해요. 예. 딱 보면 속게 생겼대요. 예. 그래서 재판 때 이 사람이 나이가 연기로 치면 헐리우드 배우 어쩌고 이런 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닮았네요, 진짜. 이승만 독재 정권에 대해서 민심이 돌아서 있었는데 예. 이 가짜 이강석이 돌아다니면서 그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느냐 그게 아니라 권세가들과. 권력기관들만 갖고 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좋아하죠. 예. 그래서 박수를 치고 그랬다고 하던데 그 뒤에 이 양반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만 김기춘 실장 사칭 사건으로 또 한 번 네. 재밌는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가짜 이강석은 이 권세가들의 등을 쳐서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을지 몰라도 가짜 김기춘 실장 동생은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요. 아주 월요일이니만큼 재밌는 뉴스 하나를 준비했는데 가수 인순이 씨가 고령의 나이에 아주 색다른 도전을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인순이 씨는 어떤 도전을 했을지 노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건강한 몸매를 뽐내며 무대로 등장하는 가수 인순이. 관객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58세의 나이로 최고령 참가자지만 20, 30대 보디빌더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당당하게 포즈를 취합니다. 춤을 가미한 퍼포먼스 부문에서는 힙합 댄스를 멋지게 소화해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운동이 아닐까.
인순이는 배우 권상우, 이정재 등의 트레이닝을 맡았던 이현우 트레이너와 함께 3개월 전부터 하루 2시간 이상 운동을 해왔습니다. 하루 1,500칼로리만 섭취하는 힘든 식이요법도 견뎌냈습니다. 식단이라든지 잠자는 거라든지 휴식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삼박자가 조화돼야지 예쁜 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수같이 3달 준비 계속. 무기력해진 자신의 모습을 느끼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는 인순이. 대회를 준비하며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활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환갑을 앞둔 그녀의 아름다운 도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뭐 내년에 환갑이면 요즘 청년이다. 뭐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순이 씨가 바디빌딩 대회에 나가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20, 30대 젊은 여성들과 함께 몸매 겨루기에서 당당히 자신의 몸매를 뽐내는 모습. 요즘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그리고 많은 이 팬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뉴스라서 저희가 정말 대단해서 한번 준비했는데 임윤선 변호사도 네. 수영에 운동, 헬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순이 씨의 몸매 어떻습니까? 너무 예뻐요. 예. 아니 어떻게 팔뚝살이 하나도 없죠? 아, 팔뚝살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58세쯤 되면 사실 고령은 아니지만 저쯤 되면은 남성 호르몬이 이제 좀 많이 나와서 몸매가 그렇습니까? 예. 남성과 여성과 좀 비슷비슷해지는 시기라고 알고 있는데 굴곡도 예쁘고 포션도 비율도 예쁘고 배에 복근 있네요 지금. 배에 보니까. 복근 있고 그리고 힙합이나 댄스하는 그 퍼포먼스에서도 나이를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네. 와 나도 진짜 롤모델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들어요. 이제 정말 여성에 대한 미의 기준이 좀 바뀌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미의 기준이 좋아하는 여성상이 왜 하얀 얼굴에 예. 처진 눈에 긴 생머리에 뭔가 야리야리해서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여성 위주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좀 제 감정이 느껴집니까? 사감이? 그러니까요. 그죠? 그런 사람 위주로 좋아했는데 이제 점점 우리도 좀 강한 여성, 강인한 여성. 강인한 여성, 자기 한 몸을 지킬 수 있는 여성 쪽으로 조금씩 미의 기준이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희망찬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안용환 전 의원도 운동을 평소에 전혀 안 하시는데 인순이 씨의 보디빌더 대회 퍼포먼스 부분에서 2등 대단한 수상 실력이에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집니다. 네. 배 힘주고 얘기하세요. 참 대단합니다. 특히 전 인순이라는 가수였기 때문에 더 사실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었죠. 그렇죠. 혼혈아. 어떤 면에서 요즘은 우리가 혼혈아에 대해서 그런 뭐 편견이 없지만 저 세대 때, 지금 60 가까운 저 세대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분이 본인의 노력, 사실 본래는 정식 가수가 아니라 뒤에 있는 백댄서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가수로 나서가지고 아주 성공한 사람, 게다가 요즘은 이제 본인 같은 뭐 혼혈아라든지 사회적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강원대 학교도 만들었어요. 대연학교까지.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대연학교. 사비를 투자해가지고 대연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 자녀들 위해서.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을 하신 분이 저분은 삶은 계속 도전입니다. 혼혈아로서의 우리 사회 편견을 깬 도전. 그 다음에 자기의 자산을 내놓고 하는 도전.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몸으로서 예. 정말 저 나이에 있는 다른 분들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뭐 다른 그 몸도 지금 아름답지만 그 마음. 도전 정신이 아름답고 예. 저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몸은 불편하게, 예. 마음은 편하게. 항상 이걸 신조하는데 잘 못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계단 타고 오려고 하지만 귀찮아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하는데 근데 아무튼 부럽고 그 용기, 그 다음에 그 정신이 정말 본을 받아야 되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안용환 전 의원도 폭탄주만 조금 줄이면 괜찮을 텐데. 제가 생각난 미담이 하나 더 있는데 저희 대학 동아리 사람들이 이제 대학 근처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켜주고 그리고 그 저소득층 아이들 데리고 같이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연을 한다는 게 아주 조그마한 지역신문 뉴스에 실렸거든요. 예. 근데 인순이 씨가 그 뉴스를 보고서는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다. 이왕이면 나도 거기 가서 같이 공연을 해서 예. 조금이라도 관객 모집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오셨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몸도 마음도 어려운 환경에서 비뚤어질 수도 있는데도 몸도 마음도 굉장히 건강하고 예. 아름다운 분인 것 같아요. 인순이 씨의 도전에 대해서 저희가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근육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뭐 인순이 씨는 좋은 일 많이 하셨지만 그냥 단지 근육과 연관이 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전직 국회의원을 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BBK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1년 동안 수감을 해서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닌 정봉주 전 의원이 단지 근육과 관련된 뉴스. 정성희 위원님, 보디빌더 대회 정봉주 전 의원도 도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머슬마니아라고 남자들이 하는 그 보디빌더 대회죠. 예. 그 최고령 도전자로 출전을 해서 6위를 했네요. 아, 몸 좋네요, 정 전 의원도. 지금 사진이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감옥에 가기 전에 또 상반신을 벗고 찍은 사진이 있고 갔다 와서의 사진이 있는데 네. 정말 감옥에서 수련을 제대로 하셨더라고요. 정말 빨래판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새로운 그런 얘기를 하고 본인이 도전 소감으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갑잔치 3년 당겨서 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노력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이 벌써 환갑이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말을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몸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존재감과 상품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렇게 많이 합니다. 정봉주 의원도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감옥에서 나왔지만 지금 사면복권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봉주 전 의원 57세 맞네요, 지금 찾아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나이가 동안이네요. 저는, 저보다 저기한 줄 알았습니다. 예. 비슷하거나 그런 걸로 알았는데, 그러면은 정말 대단하고요. 예. 근데 본인은 아마 정치적으로 굉장히 재기하고 싶어서 사면복권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네.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기만 한다면은 아마 저런 몸매를 아마 상품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은 허위사실 유포로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몸매를 바꿨는데 감옥 생활하면 또 우리 박용진 전 대변인이 또 빠질 수가 없는데 민주화 운동. 네. 그러니까 총학생 회장할 때도 갔다 오고요. 그 뒤에 사회운동 하다가도 노동운동 관련해서 또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사실 거기 가면 갖고 놀 수 있는 게 제 몸 하나밖에 없어요. 운동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서 책을 본다. 이게 감옥 생활을 잘 지낸 사람들의 후일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책만 보고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한 평 조금 넘는 그 공간에서 독방에 갇혀서 하루에 푸시업, 뭡니까? 8,900팩이 1,000개씩 해요, 1,000개씩. 예. 잇몸 일으키기? 이거 돈도 안 들어가고 기구도 없는 거니까 잇몸 일으키기, 8,900팩이 이런 것만 하거든요. 거의 1,000개씩. 100개, 200개가 아니라 거의 1,000개씩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정봉주 의원은 아마 들어가서 그런 단순 운동뿐만이 아니라 먹는 것도 잘 조절하고 또 책도 봐가면서 구분 운동을 되게 잘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나와서 자기가 자랑하는 흔히들 말하는 자랑질이라고 그러죠. 자랑질에서 올린 사진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야말로 초콜릿처럼 착착착착 돼 있는 복근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냥 잇몸 일으키기를 1,000개씩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근육은 생깁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조각조각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전문적인 서적을 가지고서 스스로 공부를 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저런 근육을 만들어서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관리 하나는 충실하게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이 환갑을 앞둔 유명인들의 근육 사랑, 몸매 관리 소식 월요일 아침을 맞아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 동아일보가 오늘 단독 취재를 한 내용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일직구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군이 중국 민간 차량에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북중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민간인 총격 사건은 지금 지도에 보이듯이 북한의 해산 지역 국경을 넘어선 중국 영토인 창바이현에서 북한 인민군이 중국 민간 차량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동아일보 취재 결과 단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한국인을 북한으로 납치하려던 이른바 북한의 납치조가 중국 현지에서 중국군에 의해 체포됐다라는 소식을 저희 도직구쇼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알려진 일이라서 북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전문 기자 출신인 안용환 전 의원께 이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상황은 19일, 18일 오후 9시였습니다. 네. 18일 오후 9시에 지금 지도에도 잠시 보셨습니다만 북한 해상 건너가 장백현입니다. 조선족 자치현입니다. 우리 조선족,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이제 중심 도시는 장백
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 가봤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을 취재했는데 정말 가보신 지역이에요? 해상까지 북한 우리 중랑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랑천 정도의 너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서 갈 수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보면 북한이 지척인 곳이군요. 그렇죠. 뭐 한 너비 한 4, 50m, 한 5, 60m 정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 탈북하시는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넘어온 그런 루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너편에 있는 중국인이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북한군이 소총으로 쏴서 2명이 부상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관심은 그게 굉장히 한적한 길인데 밤 9시에 웬 차가 지나갔느냐. 이 차에 지금 이제 부상당한 사람 조사해 보면은 그 사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현재 추정이 가능한 게요. 북한 국경을 지키는 북한 군인들이 밀무역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중국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북한 현재 자력갱생 체제입니다. 군에도 스스로 현재 보급품을 충분히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경에 있는 북한 군인들은 중국과 북한에 있는 것을 팔아서 넘겨서 식량을 받고 온다든지 생필품을 받고 오는 그런 무역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희 도시구쇼에서도 북한 인민군들이 마약을 몰래 들여와서 돈을 벌고 있다 이런 뉴스 많이 전해드렸거든요. 사실 뭐 옛날 이야기면 제가 90년대 말에 바로 저 지역에 가가지고 직접 제가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상바현에? 네, 밤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 소리를 칩니다. 소리를 치면은 약간, 그래서 이제 저 같이 갔던 안내원이, 여기 소리 치면은 북한 군인이 와요. 겨울이기 때문에 얼음 건너옵니다. 얼음 건너와가지고, 하면 북한에 담배 있어? 뭐 이렇게 합니다. 담배 줄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거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취재를 해서 보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그렇게 밀무역을 한다는 걸 제가 보도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연관선상에서 저 사건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 관계가 안 됐다든지 해서 아마 북한 군이 사살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이런 사건이 2010년에도 단둥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북한 군인이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민간인들을 사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족이죠. 우리 한국 동포인 조선족이 4명이 숨진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현재 북한 군인들이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총 들고 강도짓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들어와가지고 중국 농가에 가가지고 뭐 뺏어오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국이 현재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의 군대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북한에 이른바 우리 한국 주민들을 한국 사람을 잡아가는 북한의 그 납치조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이례적으로 그 사람들 북한으로 돌려보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게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으로 보면 북한이 굉장히 골칫덩어리거든요. 그동안은 참았지만 이제는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이 하나하나 저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도 중국 측에서 강하게 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게 북한 군인들, 국경지역 군인들에 대해서 단속을 강하게 요구할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한 군인들이 단속이 잘 안 됩니다. 당장 단속하려면 먹을 걸 줘야 하는데 먹을 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문제 북중 국경에서의 북한 군인들의 일탈 행위는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난번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 북한의 납치조가 한국인을 납치하려다가 중국에 체포됐다는 소식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동아일보의 주성화 기자가 단독으로 확인해서 보도한 내용이고 오늘 북한 인민군이 중국 민간인 차량에 총질을 했다라는 기사는 베이징 특파원인 구재룡 특파원이 또 현지에서 취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내용이거든요. 정확한 내용이 틀림없고요. 지금 아까 이제 총격을 받아서 사망한 사람이 그러니까 북한을 넘나드는 미술군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나라 군인이 민간인을 이렇게 사살한다는 것은 정말 큰 외교 문제가 될 수 있고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금강산에 갔을 때 민간인에 대해서 북한이 그 박왕자시에서 피격하거나 그 총성하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금방 알려지고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그 북한에서 일어나는 그 국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중국이 입을 다물었다. 감쌌습니다. 감쌌는데 지금 이런 그 냉랭해진 그 북중 관계를 반영하듯이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아울러서 또 최근에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그 북경에서 열린 9.19 공동 성명 그 10주년 세미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네, 그러면 이거 중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민간인도 아니고
육자회담 구성원은 유엔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육자회담 구성원이 누굽니까? 북한이잖아요. 유엔 결의라는 거는 북한에 대해서 그 로켓 발사든 미사일 발사든 그런 그 대륙간 탄도 그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없게 예. 해 있는 거거든요. 핵실험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의 외교 당국의 가장 높은 사람의 이름으로 북한에 예상되고 있는 그 로켓 실험, 자기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 하지 말라 하는 거에 대한 강력한 정부 조치가 나온 것도 요즘의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북중 관계가 상당히 예전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긴급한 분위기를 저희가 오늘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북한 얘기 나와서 이 뉴스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순 변호사님, 우리 검찰이 황장엽 암살 모의를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황장엽 암살 모의를 했던 그 인물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말고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참, 뭐라고 할까요? 살짝 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 코미디입니까? 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요? 이제 지금 기소된 사람이 박 씨라는 사람인데요. 이 박 씨라는 사람이 원래 황장엽을 암살하라라는 지령을 받고서는 돈을 받은 거예요. 암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북으로부터? 네, 한 2,500만 원을 받았대요. 왜냐면 직접 암살을 할 수는 없고 사람을 고용해야 된다. 요즘 조선족들 써서 암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예. 근데 사실은 원래 암살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 북공작원을 속여서 그 2,500만 원을 빼돌릴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게 사기를 쳤다. 그런 거죠. 북한 공작원을 사기를 친 거죠. 라고 박 씨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처음에는 암살을 하려고 북의 지령을 받고 암살을 모의하려고 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딱 기소를 했는데. 정황만 보면 그렇죠.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럴 의사가 모든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이 알고 봤더니 돈만 받아 챙길 의사였던 거잖아요. 북한을 사기치려 했다. 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예비적 구속 사실로서 사기죄를 추가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무죄로 풀려나오지 않도록. 사실 모순되잖아요. 이쪽은 죽이려고 했다고 이쪽은 죽일 마음이 없었다가 동시에 같은 내용이 양립 불가능한 내용이 고소가 돼서 이것은 그러니까 모순이다. 처음에 적용한 혐의를 따르자면 이 사람은 북한에게 충성을 하려는 죄로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했는데 두 번째 사기죄를 따르자면 이 사람은 북한을 향해서 사기치려는 죄가 형립이 되니까 두 개가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네요. 그렇죠. 한쪽은 북한의 지령을 따르려 했다고, 하나는 따를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예. 이러니까 모순된 양립 불가능한 기소 사실이 지금 동시에 기소가 됐다라는 것을 경향신문이 지금 보도하고 있네요. 아니 그런데 이 박 씨에 대해서 사기죄를 검찰이 추가했는데 네. 그것은 국가보안법에서 아무래도 좀 박 씨가 벗어날 것 같으니까 검찰이 그렇죠. 하나 얹은 건데 북한을 향해서 이른바 사기를 친 건데 그것도 사기죄가 인정이 돼요? 안 그래도 박 씨의 변호인은 지금 이것은 암살 공작금이 어떻게 보호 가치가 있는 재산이냐, 따라서 사기죄가 아니다라고 변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 소견으로는 아마 사기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기죄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딱 앞에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부터 야한 동영상을 보여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야한 동영상을 보여줄 것처럼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집한 후 돈을 빼간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 단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거예요. 예. 뭐냐 하면 이제 마치 포르노를 보여줄 것처럼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빼간 다음에 안 보여줬어요. 예. 어떻게 보면 그것도 보호 가치가 없는 재산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죄 성립을 인정했거든요. 예. 마찬가지 이론으로서 이번에도 법원은 그래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라고 보지 않을까 싶어요. 박유진 전 대변인, 네. 이른바 검찰의 모순적인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게요. 국가보안법상의 가장 센 게 이제 반국가 단체거든요. 북을 지정한 거예요. 거기를 도와주는 행위를 이제 이적 행위라고 합니다. 이적 행위다. 근데 북한의 이렇게 살림살이에서 녹록지 않은 나라에 돈을 이렇게 사기쳤으면 이적이 아니라 해적 행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을 해롭게 한. 예. 이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다. 근데 고민되네요. 이거를 가지고 국가보안법상으로도 걸고 예. 또 사기를 쳐 이놈아 이러면서 또 그 사기죄로도 걸고 예. 이렇게 되면 검찰이 좀 정신이 없는 게 아닌가. 예. 한쪽으로만 몰아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람을 죽였어. 예.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인 행위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고 혹시나 몰라서 예비적으로 상해죄를 또 예. 해요. 그러니까 살인 예비죄, 뭐 살인죄, 뭐 이런 걸 걸고 그거와 관련해서 상해죄. 이건 뭐 비슷할 수 있죠. 칼로 같은 계열이에요. 못 되겠으니까 남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근데 이 경우는 만일에 예를 들면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다라는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자니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그렇죠. 사기죄를 하자니 국가보안법이 성립되지 않는 이 묘한 상황에 스스로 검찰이 처했네요. 이게 애매하네. 애매한 사안이 우리가 지난번에 돌직구에서 한번 다룬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당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일당이 북한을 드나들면서 북한산 마약을 중국을 통해서 가져다가 한국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아, 그 일당이군요. 예, 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도 일단 북한을 갖다 허가 없이 왔다 갔다 했고 또 거기 가서 간첩 교육도 받고 예. 흥정협을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제안했는지 북에서 먼저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이라고 하는 밀명도 받고 와가지고 간첩 소위 말해 질도 예.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야말로 밀수꾼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드나들고 마약도 빼서 팔기도 했지만 그야말로 사기꾼이지 이게 예. 뭐 그 나라를 해롭게 하거나 뭐 우리나라를 갖다 해롭게 하거나 그 나라를 돕게 하거나 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다국적 사기꾼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혐의가 뭐를 해야 될지 예.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제 예.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모양 빠지는 상황이냐 하면은 예. 이거 기소한 데가 공안부예요. 예. 공안부는 공안 사건을 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이렇게 야심차게 기소까지 했는데 이 사기죄 이런 것은 공안부에서 안 다루는 데인데. 사기죄 그것도 예. 2,500만 원짜리 그거 예. 정말 잡범이거든요. 돈 내면 다 공안부가 이 잡범을 기소하려니 얼마나 모양이 빠지겠습니까? 아마 자기들도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안용환 전 의원. 이 기자가 참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 사건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방금 보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돼. 북한 밀수꾼이죠. 북한에 관해서. 예. 그때 이제 여기 기사의 뒷면에 나온 거 보면은 또 이 공작원 김 씨를 박 씨에게 어느 방송사 기자가 또 소개를 해줘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방송사 기자가 이 공작원 김 씨를 수상에 여겨가지고 경찰한테 알렸더니 경찰이 아무 조사해봐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 또 이런 결과가 나오질 않나. 또 이 박 씨에게 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박 씨에게 저기 국정원 직원이 정보를 줬다고 하지 않나. 예. 이게 복잡한 사건입니다. 게다가 황장엽 씨가요 2010년에 사망했습니다. 예. 사건을 보면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는 사건인데,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북측에서 암살 모의를 했다는 것. 이건 사실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거는 확인된 팩트입니다. 그렇죠. 사실 북한의 주요 인사, 남한으로 내려온 주요 인사에 대한 북한의 암살 목적 또는 그런 행위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997년인가요? 이한영 씨. 예. 이한영 씨. 그러니까 김정일의 부인이었던 성혜림의 친조카인 이한영이 분당의 아파트에서 정말 자객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죠. 그것은 나중에 우리 공안 당국에서 알아보니까 그 살해범 북한 정찰 총국의 공작원이었고 그 친구가 올라가서 훈장까지 받았다니까 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의는 계속 있었는데 이번 건 굉장히 좀 직접 이른바 킬러를 보낸 것도 아니고 예. 국내에서 킬러를 사살하려 했다는 참 애매모호한 참 수가 낮은 그런 건데 아무튼 북한의 그런 모의 요인들에 대한 암살 모임 계속 있다는 것도 한번 예.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북한의 이 총정치국도 참 어설픕니다. 이 그냥 사기꾼인데 사기꾼 잡범에게 2,500만 원 거금까지 쥐어주면서 없는 살림에 당한 거죠. 예, 사기를 당한 셈이네요. 네. 그러면은 이 박 씨에게 이른바 살인을 의뢰한 그 총정치국의 담당자도 모르긴 몰라도 문책당했을 거예요. 아마 이 보도를 보고 지금 좀 진노했을 것 같습니다. 예. 없는 살리면 너 그렇게 탕진하셨어 이렇게. 아마 탄광을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황당한 이 검찰의 사건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북한 소식 골고루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전과 22범 구속된 트렁크 여성 시신 사건의 범인 김일곤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른바 살생부 김일곤의 주머니에서 메모장이 발견됐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것과 관련이 깊은 뉴스입니다. 살펴보시죠. 김일곤이 납치했던 그 여성, 살해했던 그 여성은 이른바 살생부 메모지에 적혀있는 남성을 살해하기 위한 유인책이었다.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데 김일곤 본인의 입에서 나온 증언이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이제 메모지에 28명 있었다고 했는데요. 의사, 판사, 경찰서 여러 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20대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 20대 남자가 있던 차하고 이 김일곤이하고 아마 김일곤이 차량이 없었을 거고 아마 접촉사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둘이 이제 경찰서에 갔겠죠. 갔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 20대 남자가 이제 피해자가 되고 이 김일곤이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벌금이 50만 원이 나왔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김일곤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가해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20대 그 남자를 찾아가서 내 벌금 네가 내라. 네가 가해자인데 왜 내가 내냐 이렇게 하고 시비가 있었답니다. 50만 원 나 못 내겠다. 네가 내라. 예. 그래서 쫓아냈죠. 20대 남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해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김일곤이. 네, 이 사람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은 못 불러내니까 여성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불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산에 있는 그 마트에서 여성을 이제 자기 말로는 납치해서 노래방 도우미로 내가 일할 사람이다 하고 그 20대 남자한테 전화를 걸게 해서 유인책이군요. 예, 미끼로 사용하려고 했죠. 그 전화를 걸게 해서 그 사람을 나오게 해서 그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예. 이 여자 피해자가 당연히 반항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죽였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대로라면 처음에 이 여성을 납치해서 노래방 도우미로 변장을 해서 유인용으로 쓸 계획이었지 죽일 마음은 없었다. 정말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발상인 것 같아요. 정성희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피해를 끼치려고 하는 가해자로 생각하고 자신이 모든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데 피해를 주는 가해자인데 본인이 피해자로 생각하는 심각한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아주 중증의 사이코패스로서 아마 이 재판 과정에 넘어가면은 예. 당연히 정신 감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임선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처벌됩니까? 지금 이 김일곤의 진술인 거죠. 진술에 따르면 그럼 죄가 하나 더 추가가 될 겁니다. 바로 살인 예비 음모죄인데요. 이제 살인 예비 음모라고. 예비 음모죄. 사실 모든 범죄는 대부분의 범죄는 미수 단계에서 처벌이 됩니다. 이제 실행에 착수까지는 최소한 있어야지 머릿속으로만 계획을 한 거는 처벌을 안 하는데 특별히 무거운 죄들 있잖아요. 내란죄라든가 살인죄라든가 방화죄라든가 이런 무거운 죄들은 예비 음모라고 해서 어느 정도 내가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고의가 있고 그 고의에 따른 어느 정도의 준비 행위가 있으면은 그 준비 행위마저도 처벌을 합니다. 김일곤처럼. 네. 근데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김 앵커가 이렇게 쪽지를 계속 흔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쪽지를 흔들면서 저도 이게 살인죄 예비 음모가 될까 아닐까 했는데 그냥 쪽지로 나 누구 죽이고 싶어라고 쓴 것만으로는 예비 음모가 성립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스러워서 말을 아꼈었는데 그렇죠. 이번 상황을 보니까 실제 여성을 유인책으로 쓸 마음까지 계획을 세우고 그 여성을 납치까지 한 걸로 봐서는 살인죄 예비 음모에 해당하겠다 싶어요. 그것까지 추가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전에는 경찰이 강도 살인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강도 살인은 아닌 게 돼버렸죠. 그냥 단순한 살인인 거고 왜냐하면 돈을 목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냥 여성을 살해한 살인죄. 살인죄와 그리고 살인죄 예비 음모가 그 남성을 살인한 살인죄 예비 음모. 네, 그것이 이제 경합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중하게 처벌될 예정입니다. 네. 살인죄와 살인 예비 음모죄까지 추가가 된다. 임순 변호사께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마트에 가서 아무 여성이나 납치해서 자기 유인책으로 쓰려다가 안 돼서 살인했다. 이거 아닙니까? 뭐 좀 미안한 표현인데 사실 이렇게 앙심을 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 해서 앙심을 품고 찾아가고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왜 아산이죠? 이 사건은 보도에 의하면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벌어진 차량 접촉 시비 단순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이 20대 남성에게 무언가 분노를 갖게 되고 안갚음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느닷없이 왜 아산까지 가서 그러게요. 전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이 여성 피해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까지 하는 이 상황이 오는 게 참 어이가 없고 실제 이 말도 맞는지도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뚜렷한 어떤 직업도 없고 특별한 같이 사는 가족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 노래방 도우미로 전화 한 통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유인용 여성을 만일에 구하려고 예. 그런다면
굳이 왜 아산까지 가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경찰이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밝혀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구성이 이 사람 진술 전체가 횡설수설이거나 다른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내놓는, 조급하게 내놓는 변명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김일곤의 진술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영등포 폭행 사건 때 제가 피해자였는데 지금 가해자로 돼갖고 지금 벌금 50만 원 내려줬고. 그런 인해 가지고 내가 죽이기 위해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경찰에 구속이 돼서 1차 진술을 마치고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김일곤이 취재진을 향해서 안영은 의원님 저희가 삐 처리를 했지만 누구 이름이 지금 명확하게 나온 상황이에요. 일단 그 생각은 듭니다. 지금 노래방을 운영한 20대한테 기싸움에서 상당히 밀렸구나. 김일곤 같으면 보통 그 노래방 가서 행패를 부렸을 거 아닙니까? 흉기까지 가져갔는데. 그럼요. 전번에 그 동물병원 가서 행패를 부렸는데 행패를 부리지는 못했고 아마 20대가 굉장히 체력이 건작하든지 기싸움 쪽 배짱이 더 좋았기 때문에 김일곤이 도저히 거기서는 할 수가 없다. 결국은 끄집어내야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가 상당히 센 사람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김일곤이 참 굉장히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머리를 쓰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굳이 저렇게 여성을 노래방 도우미로 가장에서 유인하기 위해서 여성을 납치하고 또 살해하고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성격의 소유자인데요. 아무튼 저 20대 남성도 정말 한숨을 썸치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일곤이 빨리 잡혔기 때문에 망정이지 저 멘탈 사고라면 더 많은 사람들 아마 경찰관 20대 남성한테 그다음 또 그렇게 자기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는 경찰관한테 행패 부릴 거고 판사에게도 어떻게 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위험한 인물 정말 잘 잡혔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계획이에요. 여성을 납치해서 유인용으로 삼아서 남성을 죽이려고 한. 그런데 궁금한 점은 2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중에 이 노래방을 운영한 20대 남성이 1명이었는데 나머지 27명에 대해서는 피해가 있었습니까? 없었는데요. 없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20대 남자가 최근에 이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나머지 27명 중에 한두 명, 또 누군가가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의 범행 대상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그 어떤 자신의 어떤 대한 어떤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투사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꼭 아니더라도 이제 이번에는 이 피해 20대 남자에 대해서 망상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 망상증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었죠. 사실 차량 접촉사고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피해자도 가볍고요. 그런데 말을 뭐라고 했냐면 그 여자분 30대 A씨를 살해한 후 이 20대 남자에 대한 복수가 불가능해졌다는 분노 때문에 시신을 훼손했다. 시신 훼손 이유가? 네가 도망치려고 해서 무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이고 난 후에 그런데 죽이고 나서도 이 20대에 대한 분노가 복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화가 덜 풀려서 훼손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신 상태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낮에도 여성들 혼자서 자유롭게 마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불안감과 공포가 실제 여성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고 하니 이것도 걱정입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와서 휘날레 기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지막 소식으로 잔인하고 끔찍한 뉴스를 전해드려서 제가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래서 기분 좋은 휘날레 뉴스 준비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양손을 활짝 펼치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른바 손세이셔널 EPL 데뷔골을 손흥민 선수가 쏘았습니다. 손흥민이 영국 런던 화이트 하트레인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6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1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사실은 프리미어 리그 데뷔 2경기 만에 골을 넣은 손흥민입니다. 한국인 프리미어 리거로서는 최소 경기 데뷔골을 기록을 한 셈입니다. 종전에는 썬더랜드에서 데뷔 3경기 만에 골을 넣은 지동원이 기록이 있었는데 지동원 선수가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그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첫 데뷔골을 넣었는데요. 25m를 질주한 축복, 엄청난
대포할 꼴이었는데, 안영전 의원님, 이제 우리 동양인 선수들, 한국 선수들이 유럽 리그 가서도 밀리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럼요. 게다가 이제 박지성 선수가 한국을 이렇게 대표한 선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유럽에서도 EPL, 영국 리그가 최고의 리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유럽 리그 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거기에서 아마 제가 보기엔 박지성 선수 이상 골을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지션이 손흥민 선수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랑스러운 골 소식을 계속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요, 어제 경기에도 한 골을 더 넣어서 총 3골, 2골 연속, 그러니까 2경기 연속 골을 넣는 뭐 대단한 감각을 지금 발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섀도우 스트라이커, 최전방 공격에서 뒤에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골을 또 넣어서요. 그 감각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예. 유럽인들에게 가장 알려져 있는 한국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박지성입니다. 박지성. 이제 유럽인들 가장 알려져 있는 한국인이 손흥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손에 박에 뭐 한국인들 좋습니다. 한국 선수들 또 이청용 선수까지 맹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기분 좋은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